혹시 눈 덮인 텃밭을 보면서 저건 그냥 쌓여 있기만 하고 아무 쓸모도 없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만약 제가 저 눈더미 하나하나 속에 엄청난 수확을 위한 잠재력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딱 하나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이 하얀 보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여러분의 작물에게는 조용한 살인자가 될 수 있거든요. 놀랍게도 우리 대부분은 이 실수를 무의식 중에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텃밭의 눈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이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평범한 주말 농장 농부에서 눈의 마법사로 변신시킬 30가지의 비밀과 기술을 공개할 것입니다. 눈이 여러분의 땅을 어떻게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며 촉촉하게 하고 심지어 치유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인지도요. 눈더미 속에 숨겨진 진실을 알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구체적인 기술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눈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봅시다. 물리적, 농업적 관점에서 눈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우리 조상들은 밭에 눈이 쌓이면 곳간에 쌀이 쌓인다라고 말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눈의 독특한 구조에 있습니다. 눈송이 하나하나는 복잡한 얼음 결정이지만 땅에 쌓일 때 그 사이사이에 엄청난 양의 공기가 갇히게 됩니다. 새로 내린 눈 부피의 최대 95%가 작은 주머니 안에 갇힌 공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기가 눈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천연 단열재 중 하나로 만듭니다. 눈은 마치 푹신한 오리털 이불이나 집벽에 사용되는 최신 단열재처럼 작용합니다. 20cm 두께의 눈 아래에서는 토양의 온도가 그 위를 덮고 있는 외부 온도보다 10도에서 15도까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이고 보호된 미세기후, 즉 식물 뿌리를 위한 진정한 겨울 휴양지를 조성합니다. 그 결과 뿌리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해빙기 동안의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피해도 입지 않습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눈을 그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텃밭의 비옥도를 높이고 정원을 보호하는 강력하고 완전히 무료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이며 앞으로 우리가 논의할 모든 기술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 그렇다면 눈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역할, 바로 완벽한 천연 단열재로서의 기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혹독한 겨울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온은 영하 20도, 30도까지 곤두박질치고 매서운 칼바람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덮이지 않은 맨 땅은 수십 센티미터 깊이까지 얼어붙게 되죠. 이런 환경에서 대부분의 다년생 식물, 특히 해당 지역의 토종 식물이 아닌 경우 뿌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뿌리는 식물의 연약하고도 중요한 생명기관인데 땅속에서 생겨나는 얼음 결정이 뿌리의 세포를 내부에서부터 찢어 발깁니다. 마치 열대꽃을 한겨울에 밖에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명확하죠. 하지만 이제 똑같은 상황을 가정하되 땅이 최소 15에서 20cm 두께의 푹신한 눈으로 덮여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눈층은 90% 이상이 공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눈은 추위를 막는 강력한 장벽이 됩니다. 지표면에 아무리 혹독한 북극의 추위가 몰아쳐도 이 하얀 이불 아래의 토양 온도는 영하 5도에서 7도 이하로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20도에 달하는 온도 차이는 여러분의 장미, 딸기, 수국 등 많은 정원식물들에게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가 됩니다. 눈 덮인 층은 단순히 토양을 드는 것을 넘어 온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를
완화시켜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낮에는 햇볕 때문에 기온이 영상으로 올랐다가 밤에 다시 영하로 급강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물에게는 이러한 온도 롤러코스터가 안정적인 추위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이는 식물의 때이른 개화를 유발하고 자라기 시작한 새싹을 얼려 죽입니다. 하지만 눈은 자체적인 부피와 열용량 덕분에 땅이 빨리 식지도 빨리 뜨거워지지도 않게 막아줍니다. 눈은 안정적이고 고유한 온도 체계를 유지시켜 식물이 겨울 내내 깊고 건강한 휴면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을에 심는 월동 마늘 밭입니다. 마늘은 가을에 심어 뿌리를 내리지만 봄이 되기 전까지는 싹을 틔워서는 안 됩니다. 꽁꽁 얼어버린 맨땅은 마늘 구근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눈 아래에서는 마늘이 매우 편안하게 겨울을 납니다.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봄이 되면 한꺼번에 힘차고 건강한 새싹을 틔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겨울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임무는 가장 소중한 식물들이 눈으로 확실하게 덮여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원을 위한 생존 필수 조건입니다. 이제 어떤 식물들에게 눈덮개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노지에서 겨울을 나는 다년생 식물과 2년생 식물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연 장미입니다. 특히 현대적이고 섬세한 품종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티나 플로리분다 같은 종류죠. 장미의 뿌리목은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눈 아래에 묻혀 있어야 합니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는 보통 흙이나 이탄으로 북돋아 주는데 눈이 오면 이 흙더미 위에 크고 성긴 눈을 푹 덮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눈이 단단하게 뭉쳐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푸석푸석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눈이 가진 단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후보는 우리가 흔히 딸기라고 부르는 원예용 딸기입니다. 내년에 열매가 맺힐 꽃눈은 가을부터 생겨서 땅 표면 가까이에서 겨울을 납니다. 만약 딸기밭이 바람에 완전히 노출되어 버리면 수확량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눈이 내리는 즉시 귀찮더라도 삽을 들고 딸기 모종 위에 눈을 충분히 덮어주세요. 20에서 30cm 정도의 깊이가 완벽한 보호막이 되어줄 겁니다. 가을에 심은 월동 마늘과 양파 또한 눈 이불을 무척 좋아합니다. 눈은 동사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봄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 새싹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겨울 파종한 당근, 비트, 딜, 파슬리 등의 씨앗이 있는 밭도 반드시 눈으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씨앗이 얼지 않고 봄에 파종했을 때보다 훨씬 일찍 싹을 틔우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관상용 다년생 식물인 호스타, 아스틸베, 원추리, 모란 등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 어린 식물이나 최근에 심은 식물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이 식물들 위에 넉넉한 눈더미를 만들어주는 것이 성공적인 월동을 위한 최고의 보증 수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흔한 오해를 하나 풀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라즈베리 가지나 장미덤불을 땅에 묻듯이 숙여주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 덮개가 없으면 효과는 미미합니다. 보호 기능을 하는 미세 기후를 만드는 것은 바로 눈이기 때문입니다. 얼어붙은 땅 위에 앙상하게 누워있는 가지들은 결국 추위와 건조한 바람에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니 규칙은 간단합니다. 가지를 숙여줬다면 반드시 눈으로 덮어주세요. 눈더미가 클수록 월동 효과는 더욱 좋습니다. 보호 이야기에서 이제 영양, 더 정확히는 수분 공급의 중요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눈은 단순히 얼어버린 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이 식물들을 위해 설계한 천천히 방출되는 완벽한 수분 공급원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눈이 오지 않은 겨울이 지나 땅이 깊게 얼어붙고 건조해졌습니다. 봄이 되어 갑자기 기온이 오르고 폭우가 쏟아집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얼어붙은 땅은 많은 양의 물을 즉시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이 소중한 수분의 대부분은 표면을 따라 흘러내리며 비옥한 표토층을 씻어내고 도랑을 만듭니다. 이것을 토양 침식기라고 부릅니다. 물은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사라지면서 귀중한 영양분을 함께 휩쓸어 갑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밭에 큰 눈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봄이 되어 해가 따뜻하게 비춥니다. 눈은 순식간에 녹지 않고 몇 주에 걸쳐 센티미터 단위로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녹은 물은 약 0도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으며 아주 천천히 토양 속으로 스며듭니다. 눈 밑에 있던 땅은 개방된 곳처럼 단단하게 얼어있지 않으며 눈이 녹는 속도에 맞춰 점차적으로 해빙됩니다. 그 결과 모든 수분은 남김없이 땅속 깊이 스며들어 토양을 1m 이상 깊이까지 적십니다. 이는 봄 전체, 그리고 경우에 따라 초여름까지도 이어지는 전략적인 수분 비축분을 만들어줍니다. 식물들, 특히 뿌리가 깊은 나무나 관목들은 이 깊은 수분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혹시 모를 봄 가뭄을 훨씬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해빙수는 살아있는 물, 생수로 여겨집니다. 이는 수돗물에 있는 염분이나 불순물이 거의 없고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식물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이 물은 씨앗의 발화를 촉진하고 토양 속 생물학적 과정들을 활성화합니다. 그러므로 정원에 눈을 쌓는 것은 사실상 가장 효율적이고 무료인 물주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과실수에 뿌리 주변 구역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사과나무나 배나무 주변에 큰 눈더미를 만들어 놓으면 봄이 되었을 때 이 모든 물이 오직 그 나무에게만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나무에게 강력한 시작, 활발한 수액 이동, 그리고 풍성한 개화를 보장합니다. 맨 땅에서는 물이 표면으로 흘러 흩어지는 반면 여러분의 나무는 충분히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간단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농업 기술입니다. 수분 공급 외에도 눈은 흙, 특히 다루기 힘든 점토질 토양, 찰흙,이에 아주 중요한 기계적인 작용을 합니다. 찰흙 땅에서 밭을 가꾸는 많은 분들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겁니다. 봄이 되면 흙이 단단하고 공기가 통하지 않는 덩어리가 되죠. 여름에는 가뭄으로 쩍쩍 갈라지고 비가 온 뒤에는 표면이 딱딱한 껍질처럼 굳어버립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식물의 뿌리가 숨쉬고 자라기가 정말 힘듭니다. 바로 이때 눈이 서리와 짝을 이루어 해결사로 나섭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자연적인 흙대알 구조 개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원리가 궁금하시죠? 가을에 밭을 갈고 나면 밭에는 흙덩어리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겨울 동안 흙은 눈 아래에서 충분히 수분을 머금게 되죠. 그 후 기온이 올라 녹았다가 다시 어는 동결 융의 과정에서 흙 밑에 구멍 속에 물이 얼면서 팽창합니다. 얼음이 물병을 터뜨리는 것처럼요. 이와 똑같은 현상이 아주 미세한 규모로 흙덩이 하나하나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수십억 개의 미세한 얼음 결정들이 찰흙의 단단한 구조를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 내면서 흙을 더욱 폭신하고 알갱이가 많은 떼알 구조로 만듭니다. 겨울 내내 눈 아래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이 동결융의 주기는 그 어떤 삽이나 경운기로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봄이 되어 눈이 녹고 나면 밭의 흙이 부드럽고 알갱이가 살아있는 구조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 흡수와 통기성이 최고 수준이 되죠. 이는 식물의 뿌리와 토양 미생물 모두에게 완벽한 환경입니다. 이 과정이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게 하려면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가을에 밭을 갈 때 흙덩어리를 너무 잘게 부셔 가루처럼 만들지 마세요. 흙덩이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그 위에 눈을 최대한 많이 덮어주세요. 눈은 흙이 완전히 얼음 덩어리처럼 굳는 것을 막아주면서 동결 융해 사이클이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분과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특히 봄에 당근, 파슬리, 상추 같은 미세씨앗 작물을 심을 계획인 밭에 필수적입니다. 이 작물들은 폭신하고 작은 알갱이 구조의 흙을 필요로 하는데 눈이 당신의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이를 자연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과 협력하여 일할 때 적은 노동력으로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좋은 예시입니다. 수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이번에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토양의 수분 저장고를 채우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겉흙에 물을 주는 것을 넘어 토양 단면 전체를 깊숙이 수분으로 채우는 심층 수분 공급 딥 하이드레이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육기간 동안 식물은 물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뜨거운 여름 햇살은 수분을 증발시킵니다. 가을 무렵이 되면 특히 깊은 층의 토양 수분은 심각하게 고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겨울에 눈이 오지 않고 봄마저 건조하다면 식물들은 심각한 수분 부족 상태로 새 시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성장이 부실해지고 잎이 작아지며 결국 수확량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눈 덮개, 적설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눈이 녹은 물은 토양 속으로 매우 느리고 깊숙하게 침투합니다. 단순히 표면 12호수의 20cm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1m, 1.5m, 심지어 2m 깊이까지 내려갑니다. 이는 토양 내의 소위 모관수, capillary water와 중력수, gravitational water, 저장고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펀지를 상상해 보세요. 스펀지 윗부분만 살짝 적실 수도 있지만 물에 완전히 담가 속까지 흠뻑 적실 수도 있습니다. 눈은 토양에 대해 바로 후자의 역할을 합니다. 땅속을 완전히 관통하여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숙이 저장된 수분은 나무와 관목의 뿌리가 오랜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 강구가 드물고 불규칙한 건조 기후 지역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겨울에 내리는 눈은 사실상 정원의 연간 수분 저장량 중 가장 핵심적인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공 관수와 비교해 봅시다. 토양을 최소한 50cm 깊이까지 적시려면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노동력이 필요하며 때로는 실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눈은 이 작업을 무료로 전체 면적에 걸쳐 균일하게 그리고 최대 효율성으로 수행해 줍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단지 눈이 필요한 곳에 쌓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땅에 경사가 있다면 눈은 바람에 날려가기 쉽고 봄에는 녹은 물이 빠르게 아래로 흘러내릴 것입니다. 간단한 방설책 스노우 펜스를 설치하면 바로 이 경사면에 눈이 두껍게 쌓이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역 토양은 훨씬 많은 수분을 흡수하게 되어 식물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제 봄철 관수가 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오해를 풀어봅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봄철 관수는 성장의 시작에는 좋지만 풍부한 적설이 만들어주는 깊이 있고 전략적인 수분 비축분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땅에 붙잡아둔 눈송이 하나하나가 미래의 수확량을 위해 일할 소중한 물방울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눈은 단순한 물이나 단열재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눈은 공짜로 얻는 친환경 질소 비료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판타지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엄연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눈 속의 질소 성분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대기 중 공기는 78%가 질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체 상태의 질소는 대부분의 식물이 흡수할 수 없습니다. 식물이 질소를 활용하려면 암모니아나 질산염 같은 녹는 형태, 즉 수용성 화합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연에서는 이 과정이 주로 천둥 번개가 칠 때 일어납니다. 번개 방전이 대기 중 질소를 산화물로 바꾸고 이것이 비와 함께 토양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보다 훨씬 조용하고 다른 경로도 있습니다. 눈송이는 대기 상층부에서 형성되어 땅으로 천천히 떨어지는 동안 공기 중에 다양한 미량 원소, 특히 질소, 화합물을 포집하고 흡수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아주 작은 스펀지처럼 공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죠. 그 결과 눈 1세제곱미터에는 일정량의 식물이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질소가 포함됩니다. 물론 공장형 비료만큼 농도가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무료이며 자연적인 공급원이죠.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 동안에는 1헥타르당 무려 5에서 7kg에 달하는 순수 질소가 땅으로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몇백 평 규모의 개인 텃밭 입장에서도 이는 상당히 체감되는 이득입니다. 봄이 되어 눈이 녹으면 이 질소는 녹은 물과 함께 식물의 뿌리로 바로 전달됩니다. 이는 새싹이 자라 녹색 잎을 트일 수 있도록 필요한 초기 성장 동력을 제공합니다. 눈이 많이 온 겨울을 보낸 후 봄의 잔디나 풀이 유난히 푸르고 생기 있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질소 외에도 눈은 황, 칼슘, 그리고 미량의 인 같은 다른 유익한 미량 원소들도 대기 중에서 포착합니다. 본질적으로 눈 녹은 물은 매우 농도는 낮지만 균형 잡힌 영양 용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예시가 바로 인간이 비료를 주지 않는 산림 생태계입니다. 숲은 필요한 영양분의 상당 부분을 바로 이 눈과 비를 통해 공급받습니다. 여러분이 밭에 눈을 모으는 행위는 바로 이 자연의 과정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식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양분을 공급하는 행위인 셈이죠. 특히 생장 초기에 질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 예를 들어 양배추, 상추, 양파 같은 채소류에 아주 유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눈을 대충 치워버리지 않고 최대한 이득이 될 수 있는 곳에 소중하게 모아두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이유입니다. 눈 속의 불순물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생명을 망친다는 산성눈 괴담을 빠뜨릴 수 없죠. 이 통념이 과연 사실인지 아니면 지나친 과장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산업지역이나 대도시 인근에서는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이 물질들이 대기 중 수분과 결합하면 산을 형성하게 되고 산성비나 산성눈의 형태로 지표면에 내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분명 현실적인 환경 문제입니다. 하지만 공장 굴뚝 근처에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텃밭이나 정원을 가꾸는 분들에게 이 위험은 상당히 과장되어 있습니다. 첫째, 교외 지역에 내리는 눈의 산 농도는 대개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로는 토양에 눈에 띄는 악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토양에는 완충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소량의 산이나 알칼리 성분을 중화시켜 토양의 전체 산성도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눈으로 인해 토양이 심각하게 산성화되려면 수십 년에 걸쳐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산성 강수량이 필요합니다. 둘째, 설령 눈이 약하게 산성을 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원 식물 대다수에게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재배하는 수국, 철쭉, 침엽수, 감자, 블루베리 등은 약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대표적인 작물입니다. 이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약산성 눈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양배추처럼 알칼리성 토양을 좋아하는 식물이라도 약산성으로 녹은 물에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미신적인 산성눈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음에 다룰 더러운 눈, 즉 오염된 눈입니다.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여러분의 정원에 쌓인 눈은 사실 가장 깨끗하고 유익한 천연 자원입니다. 이 눈의 산성도를 두려워하는 것은 하류에 공장 폐수가 있다는 이유로 안전한 샘물을 마시기를 꺼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니 깨끗한 정원눈을 안심하고 활용하십시오. 그 이점은 산성도로 인한 가상의 위험을 몇 배나 뛰어넘습니다. 이 산성눈 괴담은 정원사들이 이 귀중한 자연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을 막는 대표적인 미신 중 하나입니다. 눈이 주는 이점을 충분히 확인했으니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차례입니다. 바로 눈을 전략적으로 이동시키는 작업, 즉 눈 모으기 또는 눈 확보 작업입니다. 사실 눈은 밭이나 정원에 골고루 쌓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트인 곳에 눈은 날아가고 울타리나 벽 근처 혹은 구석진 곳에만 눈더미가 쌓이게 됩니다. 결국 정원의 일부는 2m짜리 눈더미 아래에 있지만 다른 곳은 완전히 맨 땅으로 노출되는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눈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설 유지 및 적설 확보 작업의 핵심입니다. 이 작업의 주요 도구는 삽과 상식기입니다. 눈은 어디서 확보해야 할까요? 첫째, 정원 통로입니다. 통로에 눈을 치울 때 갓길에 크고 단단한 눈더미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눈을 치우자마자 바로 근처 밭이나 화단, 관목 및 나무 밑에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통로 청소와 식물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휴식 공간, 제설제가 살포되지 않은 주차장, 창고나 헛간 지붕에서도 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은 어디로 옮겨야 할까요? 가장 먼저 다년생 작물이 심어진 밭과 가을에 파종한 구역입니다. 딸기, 월동 마늘, 다년생 화초는 최우선 보호 대상입니다. 이 위에 30-40cm 높이로 느슨하고 성근 눈층을 덮어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곳은 과일나무와 베리류 관목의 줄기 주변입니다. 특히 뿌리가 깊이 자리 잡지 못한 어린 묘목에 신경 써야 합니다. 줄기 주변에 최소 1m 직경의 눈더미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뿌리를 혹한으로부터 보호하고 봄철 나무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온실 안에 눈을 채워 넣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 동안 온실을 비워두거나 열어두는데 이러면 토양이 깊이 얼고 건조해져서 구조를 잃게 됩니다. 온실 안에 눈을 충분히 채워 넣어주면 봄이 되었을 때 야외보다 훨씬 일찍 파종할 수 있는 촉촉하고 부드러우며 살아있는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눈을 너무 세게 다지거나 밟지 마십시오. 그러면 눈의 단열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저 느슨하게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반 공공도로 옆 갓길의 눈은 염분과 화학물질로 오염되어 있으니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작업은 땅이 깊이 얼기 전에 첫눈이 올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눈으로 만든 외투를 빨리 입힐수록 여러분의 정원은 겨울 피해를 덜 입게 될 것입니다. 눈을 치우는 용도 외에도 겨울의 또 다른 무서운 적,
바로 이 칼바람을 막아주는 방벽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 바람은 단순히 쌓인 눈을 날려버리는 것 외에도 겨울 건조 피해 혹은 바람에 의한 시들미라 불리는 현상을 유발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엇일까요? 겨울철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특히 침엽수나 상록수 같은 식물들은 잎이나 줄기를 통해 계속해서 수분을 증발시킵니다. 문제는 뿌리가 꽁꽁 언 땅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증발된 수분을 보충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강한 바람은 이러한 수분 증발을 몇 배로 가속화시키죠. 그 결과 식물이 추위 속에서 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서양측백 투야이나 노간주나무 주니퍼츠가 바람을 맞은 한쪽 면만 노랗게 또는 갈색으로 변한 것을 보신 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겨울 건조 피해의 흔적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는 눈을 이용하여 인공적인 방풍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지역에서 겨울 바람이 주로 불어오는 방향, 보통 북쪽이나 북서쪽을 확인한 뒤 특히 소중하거나 약한 식물들 앞에 인공적인 눈둑을 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침엽수 그룹, 장미정원 또는 귀한 다년생 식물 화단 앞에요. 이 둑은 최소한 식물 높이의 절반 정도는 가려줄 수 있도록 충분히 높아야 합니다. 이 눈둑은 마치 방파제처럼 작용하여 매서운 공기의 흐름을 부수고 그 뒤편에 바람이 잠잠한 정곤 구역을 형성합니다. 이 구역에서는 식물의 수분 증발이 훨씬 줄어들게 되죠. 게다가 이 눈둑은 바람이 몰고 오는 추가적인 눈을 뒤쪽에 더 많이 쌓이도록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한 번의 행동으로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온을 위한 눈을 더 많이 축적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게 됩니다. 이러한 방벽은 특히 바람이 세게 부는 개방된 장소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둑을 더 단단하고 오래가게 하려면 삽으로 눈을 살짝 다져주거나 심지어 영하의 날씨에 소량의 물을 뿌려서 표면에 얼음 껍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식물 위가 아닌 둑의 표면에만 물을 뿌려야겠죠. 북부 지역에서는 눈벽이라 불리는 이 간단한 기술이 여러분의 소중한 식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약간의 지혜와 삽으로 1시간 정도의 노력만 투자한다면 혹독한 겨울 환경에 효과적으로 맞서 싸워 정원의 아름다움을 지켜낼 수 있다는 또 다른 좋은 예입니다. 눈의 장점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해왔지만 눈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해빙기나 봄철에 내리는 무겁고 축축한 눈이 문제입니다. 푹신하고 마른 눈은 매우 가볍습니다. 하지만 녹기 시작하면 물을 흡수하여 무게가 수십 배로 불어납니다. 갓 내린 신선한 눈 1세제곱미터가 50에서 100kg 정도 나간다면 젖어서 단단하게 뭉친 같은 양의 눈은 무려 700에서 800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무게가 나무나 관목가지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상상해 보세요. 이 정도 무게라면 튼튼하고 건강한 과일나무 가지도 부러질 수 있으며 측백나무, 향나무, 수국 같은 관상용 관목의 약한 가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수직으로 곧게 뻗은 원추형 수형의 식물들이 취약합니다. 눈이 가지가 갈라지는 부분에 쌓이면서 말 그대로 나무를 반으로 쪼개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일하고 올바른 해결책은 식물을 돕고 쌓여있는 눈을 조심스럽게 털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여러분, 자신과 식물을 위한 매우 중요한 안전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강한 추위 속에서는 눈을 털지 마십시오. 추운 날씨에는 가지가 유리처럼 매우 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돕겠다고 시도하다가 쉽게 가지를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기온이 0도에 가깝거나 조금 높을 때, 즉 날이 풀렸을 때만 해야 합니다.
둘째, 올바른 도구를 사용하세요. 긴 막대를 사용하되 나무 껍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끝부분을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야 합니다. 금속 삽이나 쇠갈퀴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셋째, 조심스럽게 행동하세요. 가지를 때리지 말고 가장 낮은 단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점차 올라가며 부드럽게 아래에서 위로 두드리듯 밀어주세요. 눈은 스스로의 무게로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얼어붙은 가지를 억지로 아래로 당기지 마십시오. 이는 가지를 부러뜨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방법입니다. 쉽게 퍼지거나 부러지기 쉬운 연약한 침엽수의 경우 가을부터 끈으로 너무 조이지 않게 묶어 수영을 콤팩트하게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눈이 관목 중심부에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젖은 눈은 친구가 아니라 적입니다. 폭설 후 정기적으로 정원을 점검하고 가지 위에 쌓인 눈 덩어리를 제때 제거하는 것은 필수적인 관리 과정이며 이는 여러분의 나무와 관목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수영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눈은 정원 해충 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정원에 있는 불청객들의 개체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리일까요? 많은 해충들의 생활 주기는 월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알, 유충, 번데기, 성충 등 다양한 형태로 겨울을 나는데 월동 장소를 매우 신중하게 고릅니다. 예를 들어 쥐나 들쥐, 그리고 군뱅이 같은 토양 해충의 유충들은 흙의 표면층, 마른 풀이나 낙엽 아래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들은 땅이 얼어붙어 긴 겨울을 동면 상태로 보내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눈이 거의 내리지 않고 잦은 해빙과 급격한 한파가 반복되는 겨울입니다. 흙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죠. 이러한 온도 널뛰기는 월동 중인 해충들에게 치명적입니다. 해빙기에 깨어나 에너지를 소모했다가 갑작스러운 추위에 다시 얼어 죽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자연이 알아서 해충 방제를 대신 해주는 셈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른 시기에 안정적으로 눈이 쌓인 겨울입니다. 두꺼운 눈 아래는 온도가 안정적이며 영하로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식물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설치류와 토양 해충들에게도 이상적이고 편안한 월동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이런 휴양지 같은 환경에서 아주 편안하게 지내며 봄에는 완전히 무장한 채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눈의 이점은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 과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잔디밭이나 특정 밭에 해충, 유충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영구적인 눈이 쌓이기 전 초겨울에 일부러 그 지역의 눈을 치워 땅이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충 개체수의 상당 부분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안정적인 눈 덮개는 나뭇가지나 관목에서 월동하는 해충, 예를 들어 알 상태의 진딧물 활동을 방해합니다. 눈과 얼음이 물리적으로 이들의 산란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치류의 경우에는 눈 아래서 안전하다고 느끼며 터널을 만들어 어린 나무의 껍질을 갉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겨울이 오기 전에 나무 밑동 주변의 풀과 잔해를 모두 제거해야 하며 어린 묘목 주변의 눈은 주기적으로 밟아 다져 주어야 합니다. 단단하게 다져진 눈은 쥐가 뚫고 지나가기 훨씬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눈이 해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면 우리는 눈을 수동적인 환경 요인이 아닌 능동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이 해충에게는 포근한 환경을 제공할지 몰라도 정원에 이로운 생물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진정한 구원처가 되어줍니다. 학자들이 설화 영역 삽니비안 존,
이라 부르는 이 눈밑 세계는 생명력이 가득한 하나의 완벽한 생태계입니다. 눈이 두꺼운 담요처럼 땅을 덮을 때 흙 표면과 눈의 경계 사이에 특별한 공간이 형성됩니다. 바로 이 공간에서 아무리 혹독한 한파가 닥쳐도 섭씨 0도 내외의 안정적인 온도가 유지됩니다. 수많은 이로운 생명체들이 이곳에서 안전하게 겨울을 납니다. 첫째,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는 땅속 깊이 들어가지 않고 표면에 가까운 흙 속에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활동을 계속합니다. 봄이 되어 눈이 녹자마자 바로 토양의 구조와 비옥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하죠. 만약 눈이 오지 않아 땅이 깊숙이 얼어버리는 겨울이라면 지렁이 대부분이 동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충 방제에 도움을 주는 포식성 곤충들도 눈 밑에서 겨울잠을 잡니다. 가령 민달팽이나 해충의 알, 애벌레 등을 잡아먹는 포식성 딱정벌레와 그 유충들이 그렇습니다. 설화 영역은 이들이 안전하게 혹한기를 넘길 수 있는 완벽한 안식처가 됩니다. 거미나 무당벌레 같은 다른 이로운 포식자들도 눈에 덮인 낙엽이나 마른 풀 속에 몸을 숨기며 이 설화 세계의 보호를 받습니다. 게다가 토양 속 미생물들의 활동도 눈 밑에서는 지속됩니다. 유기물을 분해하여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로 바꾸는 박테리아와 곰팡이들은 완전히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땅이 꽁꽁 얼어버린 경우와 달리 그들의 활력은 느려질 뿐 완전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는 결국 봄이 되었을 때 토양이 더욱 생명력이 넘치고 건강하며 풍부한 양분을 갖추게 됨을 의미합니다. 밭이나 정원에 눈 덮개를 만들고 잘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식물의 뿌리를 보온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력자, 즉 도우미 군단 전체를 보호하는 셈입니다. 이들에게 겨울 동안 안전한 집과 방패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따뜻한 봄이 오면 이들은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며 해충과 질병에 강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태계를 조성하여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원의 건강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하지만 꿀이 가득한 통에도 늘 쓴맛이 있듯 눈 덮인 풍경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설부병 또는 눈곰팡이라고 불리는 질병입니다. 이것은 특정 조건에서 특히 눈 아래에서 발생하는 곰팡이성 질병입니다. 주로 잔디에 피해를 주지만 딸기나 월동작물 같은 다년생 식물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설부병은 어떤 병일까요? 이 곰팡이는 0에 가까운 온도, 높은 습도, 그리고 빛이 없는 환경을 매우 좋아합니다. 즉, 두껍고 단단한 눈 아래에서 특히 봄이 돼도 눈이 오랫동안 녹지 않을 때 만들어지는 환경이 이 곰팡이에게 최적의 조건인 셈이죠. 눈이 녹은 후 잔디나 밭에 회색, 분홍색 또는 흰색의 거미줄 같은 것에 덮여 엉겨붙은 풀이나 잎사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곰팡이의 균사체입니다. 경미한 경우 식물은 회복되지만 심각하게 감염되면 해당 구역 전체가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설부병 발생을 촉진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땅이 아직 얼지 않았는데 너무 일찍 눈이 쌓이는 경우입니다. 이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곰팡이가 활발하게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봄이 돼도 오랫동안 녹지 않고 쌓여있는 너무 높고 단단한 눈입니다. 눈 아래에 공기순환이 막히고 습도가 과도하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겨울을 나기 위해 잔디에 남겨진 배지 않은 풀이나 밭에 치우지 않은 식물 잔해들입니다. 이것들은 곰팡이의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설부병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해답은 바로 예방에 있습니다. 가을에는 반드시 마지막 잔디 깎기를 해야 합니다. 단, 너무 짧게 깎지는 마세요.
그리고 구역 내의 낙엽과 깎인 풀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뿌리의 공기가 잘 통하도록 잔디에 포크로 구멍을 뚫어주는 통기 작업, 에어레이션도 꼭 해주세요. 가을에 칼륨인 비료를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비료는 식물의 면역력을 높이고 곰팡이성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반면 질소 비료는 조직을 무르게 만들고 취약하게 함으로 피해야 합니다. 봄에는 눈이 녹기 시작하는 즉시 문제가 되는 구역의 제설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눈 위에 제나토탄 가루 같은 것을 뿌려주세요. 어두운 입자들이 햇빛의 열을 흡수하여 눈을 더 빨리 녹게 합니다. 눈이 사라진 후 감염된 구역은 부드러운 갈퀴, 부채형 쇠스랑로 조심스럽게 빗어주듯 긁어내야 합니다. 이는 곰팡이 균사체를 파괴하고 공기가 통하게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조치만으로도 잔디와 식물들이 회복하는 데 충분합니다. 늦은 봄철 서리가 잦은 지역에 특히 유용하며 매우 흥미롭고 기발한 눈 활용 기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눈을 사용해서 과실수와 관목의 개화 시기를 인위적으로 늦추는 방법입니다. 많은 정원사들이 경험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살구나 자두 혹은 일찍 꽃 피는 사과나무가 따뜻한 4월 날씨에 활짝 꽃을 피웠는데 갑작스러운 밤 서리가 찾아와 그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죠. 꽃과 어린 열매는 영하의 온도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나무가 강한 서리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1, 2주 후에 깨어나 꽃을 피우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눈이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나무가 잠에서 깨어나 수액 활동을 시작하라는 신호는 뿌리 시스템에서부터 옵니다. 뿌리가 차갑고 얼어붙은 땅에 있을 때는 나무는 잠을 잡니다. 하지만 줄기 주변의 토양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뿌리는 활발하게 물을 흡수하고 나무는 깨어납니다. 우리의 목표는 뿌리 주변의 토양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차갑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겨울 내내 우리는 나무의 줄기 주변에 최대한 크고 단단한 눈더미, 즉 눈둔덕을 만듭니다. 통로나 고랑 혹은 밭 전체에서 눈을 긁어모아 눈둔덕을 쌓아줍니다. 이 눈둔덕의 지름은 나무 수간의 지름보다 작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눈둔덕이 봄에 최대한 천천히 녹게 하려면 단열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눈둔덕을 다 쌓은 후 그 위를 톱밥, 토탄, 집, 심지어 헌 나무판이나 종이상자 같은 멀칭 재료로 덮어줍니다. 이 멀칭층은 보온병처럼 작용하여 햇빛을 반사하고 눈이 빨리 녹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결과 주변의 눈은 이미 다 녹고 땅이 따뜻해졌을 때도 여러분이 단열 처리한 눈둔덕 아래에는 여전히 토양을 차갑게 식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남아있게 됩니다. 나무의 뿌리는 계속 찬 기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무는 깨어나는 시기를 늦추게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개화 시기를 7, 10일, 길게는 14일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가장 위험한 서리 기간을 피하기에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일찍 꽃 피는 버찌, 자두, 살구 같은 핵과류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나무의 생육 시작을 지연시키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리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덮개를 제거해서 눈이 빨리 녹고 나무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해야 합니다. 눈은 이미 자라고 있는 식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식물을 키우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가을 파종이나 겨울 파종, 노지 월동 파종 기법인데 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방법은 추위에 강한 많은 한해살이풀, 다년생 식물, 그리고 채소 작물에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핵심은 씨앗을 봄이 아닌 늦가을, 땅이 얼었을 때 심거나 심지어 겨울의 눈 위에 직접 뿌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첫째, 소중한 봄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씨앗이 자연적인 저온 처리, 스트라티피케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는 많은 씨앗이 잠에서 깨어나 발아하는 데 필수적인 냉각 처리입니다. 그 결과 싹이 훨씬 더 튼튼하고 건강하며 추위에 잘 단련된 상태로 자라납니다. 어떻게 실행할까요? 겨울 파종을 위해서는 배수 구멍이 있는 흙 채운 용기가 필요합니다. 씨앗을 흙 표면에 뿌리고 살짝 눌러주지만 흙으로 덮지는 않습니다. 그런 다음 이 용기들을 바람이 막아지는 야외에 두고 두꺼운 눈으로 덮어줍니다. 눈은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씨앗을 새로부터 보호하고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봄이 되면 눈이 천천히 녹기 시작하면서 씨앗이 발아하는데 완벽한 녹은 물을 공급합니다. 이 물은 점차 흙 속으로 흡수되며 씨앗을 필요한 깊이까지 끌고 내려갑니다. 이는 자연의 과정을 완벽하게 모방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떤 작물을 심을 수 있을까요? 꽃으로는 아퀼레기아, 메발톱꽃, 델피니움, 라벤더, 프리뮬라, 앵초,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초롱꽃 등이 있습니다. 채소는 시금치, 샐러드 채소, 루콜라, 딜, 당근, 파스닉과 같은 추위에 강한 작물들이 좋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텃밭의 눈 위에 직접 파종하는 방식입니다. 눈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2월이나 3월 초에 텃밭으로 나가 원하는 모판 위의 눈을 살짝 다지고 그 표면에 씨앗을 직접 뿌립니다. 어두운 색 씨앗은 흰 눈 위에서 잘 보이기 때문에 씨앗을 고르게 뿌릴 수 있습니다. 씨앗 위에는 얇은 2탄 피트모스이나 퇴비를 덮어줄 수 있습니다. 태양이 이 어두운 입자들을 가열하면 그 아래에 눈이 녹고 씨앗은 녹은 물과 함께 서서히 토양 표면으로 내려앉습니다. 모든 눈이 사라질 때쯤 씨앗들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흙 속에 적절한 깊이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방법은 씨앗이 작은 작물에 매우 적합하며 매우 이른 시기에 채소 수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자연의 힘을 우리에게 이롭게 활용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농사 기술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 스쳐 지나가듯 언급했지만 워낙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라 따로 시간을 내서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도로변이나 인도에서 치운 오염된 눈을 가져와 정원식물이나 텃밭을 덮는 행위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텃밭에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행위 중 하나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위험할까요? 언뜻 보기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치워놓은 눈이 준비되어 있으니 가져다 쓰면 될 것 같죠. 하지만 이 눈은 말 그대로 독극물 칵테일입니다. 첫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로변의 눈에는 엄청난 양의 제설제나 염화칼슘 같은 동결 방지용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쓰이는 것은 공업용 소금인 염화나트륨, NaCl이며 최근에는 칼슘 및 마그네슘 같은 혼합물도 사용되지만 이들 역시 식물에게는 해롭습니다. 이 염분들이 토양에 흡수되면 땅을 염분화시킵니다. 토양 구조가 파괴되어 단단해지고 구조가 망가지죠.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염분이 토양 용액 내에 극도로 높은 삼투압을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이 압력 때문에 식물의 뿌리가 물을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식물은 축축한 땅에 서 있지만 실제로는 가뭄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생리적 가뭄이라고 부릅니다. 잎이 노래지고 시들면서 결국 식물 전체가 고사하게 됩니다. 과도한 염소와 나트륨은 대부분의 식물에 독성을 띠며 뿌리에 화상을 입히고 식물체 전체를 중독시킵니다.
둘째, 도로변의 눈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원소 주기율표 전체를 흡수한 상태입니다. 납, 카드뮴, 아연 같은 중금속은 물론 매연, 아스팔트와 타이어 조각, 기름과 휘발유, 찌꺼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물질은 발암 물질이자 독소입니다. 토양에 축적되면 식물을 중독시킬 뿐만 아니라 열매나 채소에 흡수되어 결국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손으로 친환경 텃밭을 독성 폐기물 매립장으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도로변이나 시골 마을의 비포장도로 옆에 쌓인 눈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도심 거리의 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에서 사용해도 되는 유일한 눈은 오직 여러분의 텃밭 구역에 직접 내린 깨끗한 눈뿐입니다. 잔디밭이나 화학 처리되지 않은 지붕,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서 걷어낸 눈만 사용하세요. 이 규칙을 하나의 진리로 기억하십시오. 밭을 아예 눈으로 덮지 않는 것이 독성이 가득한 도로변 눈덩이로 덮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러한 돌봄의 결과는 되돌릴 수 없으며 토양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잔디 관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깔끔한 잔디밭은 자부심 그 자체인데요. 이 잔디가 눈 덮인 겨울을 어떻게 잘 견디는지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눈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잔디에게 양날의 검입니다. 우선 눈 덮개는 분명 잔디에게 도움이 됩니다. 눈이 뿌리를 보호하여 혹독하고 눈이 부족한 겨울에도 잔디가 얼어 죽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눈 밑에는 수분이 유지되어 겨울철 잔디가 마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특히 봄이 되어 눈이 녹으면 잔디가 활발하게 자랄 수 있는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죠. 여기까지 들으면 장점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위험 요소 또한 존재합니다. 첫 번째 위험은 이미 한번 다뤘던 설부병, 즉 스노우 몰드입니다. 밀도가 높고 가을에 질소 비료를 과하게 준 잔디는 눈 밑에서 이 곰팡이성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가을에 잔디를 짧게 깎고 낙엽을 깨끗이 제거하고 칼륨 비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위험은 바로 빙판 형성입니다. 빙판은 날씨가 풀렸다가 다시 얼거나 혹은 얼음비가 내릴 때 또는 눈 위를 계속 밟아 눈이 단단하게 압축될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잔디를 완전히 덮어버린 단단한 얼음층은 공기순환을 거의 막아버립니다. 그 결과 잔디는 숨을 쉬지 못하고 썩어버리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만약 이 빙판이 몇 주 동안 지속된다면 잔디밭은 심각하게 망가지거나 완전히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얼음 껍질을 파괴해야 합니다. 정원용 포크나 쇠갈퀴 혹은 긴 막대기를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얼음층을 조심스럽게 찔러서 잔디가 숨 쉴 수 있도록 공기 구멍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얼음을 전부 걷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얼음층의 연속성을 깨뜨려 공기가 통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위험은 바로 물리적인 손상입니다. 겨울에 마당에 눈이 쌓이면 잔디밭 위에 길을 만들거나 눈을 치운 더미를 잔디밭에 쌓아두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단단하게 밟힌 눈 아래에서 잔디는 짓눌려 썩어버립니다. 결국 봄이 오면 여러분이 겨울에 다녔던 자리에 보기 흉한 갈색이나 노란색 자국이 남게 되고 이 자국은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겨울철에는 잔디밭이 휴식기에 접어들도록 두어야 합니다. 눈이 덮여 있을 때 그 위를 걷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잔디 위에는 부드럽고 손상되지 않은 눈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눈이 가진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온도 조절에 대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눈은 단순히 식물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 정원의 기후 제어 장치처럼 작동하면서 극심한 온도 변화를 완화시켜 줍니다. 식물들, 특히 다년생 식물들은 급격한 온도 변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2월이나 3월, 한랭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밤에는 영하 15도의 강추위가 몰아치지만 낮에는 강한 햇볕 때문에 나무 껍질이나 토양 표면 온도가 영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온도 널뛰기 현상은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첫 번째는 동해, 동하이로 인한 나무줄기의 균열입니다. 낮 동안 남쪽을 향한 어두운 나무 껍질은 태양열을 흡수해 크게 팽창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다시 급격히 냉각되어 수축하죠. 이처럼 외부와 내부의 온도 차이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이는 결국 나무 껍질과 목재를 찢어 놓습니다. 깊은 세로 균열, 즉 동해가 생기는데 이는 감염과 해충의 침입 통로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침엽수의 일소 피해 햇볕 대임입니다. 밝은 봄 햇살이 눈에 반사되어 다시 소립에 닿으면 침엽수는 수분을 활발하게 증발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뿌리는 여전히 얼어붙은 땅 속에 있어 수분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침엽수는 타버려서 노랗게 변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눈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까요? 우선 가을에 나무 줄기를 흰색으로 칠해두면 이 흰 표면이 햇빛을 반사하여 껍질이 과도하게 가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기에 더해 줄기 밑동 주변에 눈을 높게 덮어 쌓아주면 나무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뿌리목 부분의 온도를 더욱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밑동의 눈은 흙과 줄기 아랫부분이 빠르게 녹았다가 다시 어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입니다. 침엽수의 경우 눈은 양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햇빛을 반사하여 일소 피해를 더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키가 작거나 어린 침엽수가 눈에 완전히 덮여 있다면 어둡고 서늘하며 습한 이상적인 환경에 있게 되므로 어떠한 일소, 피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키가 큰 식물에게는 삼배나 특수망을 이용한 차광이 가장 좋은 보호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눈은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 밑에 두꺼운 눈층은 더 오랫동안 녹지 않고 유지되므로 그 아래 토양도 더 천천히 녹게 됩니다. 이것이 뿌리 시스템의 활성화를 지연시키고 잎이 깨어나는 시점과 뿌리가 깨어나는 시점을 동기화하여 건조 피해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처럼 눈 덮임을 잘 관리함으로써 우리는 교활한 봄 햇살과 급격한 온도 변화로부터 식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많은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죠. 바로 식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면 눈이 얼마나 쌓여야 충분할까요? 이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없지만 몇 가지 유용한 기준은 있습니다. 보통 눈 1cm가 쌓일 때마다 흙 표면의 온도를 약 1도씩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11cm 정도만 덮여도 벌써 상당한 보온 효과를 볼 수 있고 영하 10도에서 15도 정도의 약한 추위에서는 식물들이 죽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하 25도 아래로 내려가는 혹독한 추위가 예상된다면 안전한 방안을 위해서는 눈 덮개가 최소 25cm에서 30cm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미나 포도처럼 특별히 섬세한 작물들의 경우엔 50cm에서 60cm 높이까지 눈을 쌓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높이뿐만 아니라 눈의 질입니다. 최고의 단열 효과를 제공하는 것은 갓 내린 공기를 많이 품고 있는 푹신한 눈입니다. 눈이 시간이 지나 다져지거나 딱딱하게 얼어붙은 얼음 껍질이 생기면 단열 효과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밭에 쌓인 눈을 주기적으로
살짝 돋우어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눈이 거의 오지 않는 마른 겨울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첫 번째, 말 그대로 눈송이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모아야 합니다. 눈 가림막이나 방풍벽을 설치하세요. 밭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합판, 슬레이트,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판을 땅에 박아두면 됩니다. 또한 밭 위에 깔아놓은 침엽수 가지나 말린 다년생 식물의 줄기들도 눈을 포집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눈은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통로, 주차장, 심지어 지붕에 쌓인 눈까지 싹싹 긁어 모아 가장 귀한 작물 위에 옮겨 덮어주세요. 세 번째, 눈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대책이 필요할 때는 다른 보온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바로 두꺼운 층으로 토탄, 퇴비, 낙엽, 집 등을 이용해 멀칭하는 방법입니다. 혹은 활대를 세우고 스팸본드나 루프라실 같은 보온 덮개를 씌워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재료도 눈이 가진 고유의 특성, 특히 녹으면서 식물에게 귀한 봄철 수분을 공급하는 능력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눈이 적은 겨울을 보냈다면 봄의 식물들에게 충분하고 넉넉한 물주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눈이 적은 겨울을 경험했다면 이는 자신의 지역 기후에 맞춰 내한성과 내건성이 더 뛰어난 품종을 선택해야 할 때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많은 정원사들이 컨테이너나 화분에 식물을 키웁니다. 장식용 침엽수, 다년생 초화류, 심지어 작은 과일나무까지 다양하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 식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노지에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화분의 흙덩이는 노지 흙과 달리 아주 빠르게, 그리고 완전히 얼어버리기 때문이죠. 이런 환경에서는 뿌리가 거의 확실하게 죽게 됩니다. 그렇다고 전부 집 안으로 들일까요?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도 많고, 많은 식물들은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시원한 곳에서 겨울잠을 자는 휴명이가 필요합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컨테이너를 정원 흙에 묻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거나 원치 않았다면 이때 바로 눈 익수에 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화분 식물들을 위한 특별한 겨울 저장고를 뜰 안에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람과 햇볕이 들지 않는 곳, 예를 들어 집이나 창고의 북쪽 벽 근처를 선택하세요. 모든 화분들을 한데 모아 서로 단단히 붙여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각 화분 개별로 얼어붙는 면적이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이 화분 그룹 주위에 나무판, 합판, 심지어 두꺼운 골판지를 이용해 상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자 벽과 화분 사이의 공간은 단열재로 채워야 하는데요. 마른 낙엽, 톱밥, 피트모스 혹은 구겨진 신문지 등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조물 위를 눈으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컨테이너와 단열 상자가 완전히 덮일 만큼 최대한 큰 눈더미를 만드세요. 눈은 가장 중요한 단열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덮개 아래에서는 흙덩이 내부 온도가 치명적인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식물들은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휴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봄이 왔을 때 이 눈더미 안에 녹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뿌리가 썩는 것을 막기 위해 과도한 습기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윈터 가든이나 냉장고 같은 지하실이 없더라도 비교적 약한 화분 식물들까지도 겨울에 성공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봄까지 여러분의 반려식물을 보호해주는 인공적인 눈 저장고, 냉장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봄이 되어 기온이 활발하게 올라가기 시작할 때 식물이 그 안에서 썩거나 웃자라지 않도록 이 구조물을 제때 해체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 쌓임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방설 울타리나 설피 눈막이 설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넓고 개방되어 있으며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서는 눈이 계속 날려가기 때문에 이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설 울타리는 겨울철 주풍, 주풍, 방향의 수직으로 설치하는 간단한 구조물입니다. 바람이 운반하는 눈을 강제로 떨어뜨려 울타리 뒤쪽에 큰 눈더미를 만들죠. 원리는 뭘까요? 공기의 흐름이 장애물에 부딪히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속도를 잃은 공기는 더 이상 눈송이를 운반할 수 없게 되고 눈은 그대로 땅에 내려앉게 됩니다. 눈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은 울타리 앞이 아니라 울타리 높이의 몇 배 정도 떨어진 울타리 바로 뒤쪽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설 울타리는 땅에 박은 나무 말뚝 사이에 특수 그물망이나 심지어 나뭇가지나 장아지를 고정할 수 있는 몇 줄의 철사를 팽팽하게 연결한 형태입니다. 좀 더 견고한 구조는 기둥에 일정한 강역을 두고 널빤지를 박은 나무 판자형 울타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울타리가 틈없이 막혀 있지 않고 전체 면적의 약 50% 정도의 틈새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구멍 뚫린 형태의 울타리가 필요한 공기 와류를 생성하고 원하는 위치에 눈을 쌓이게 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런 울타리는 어디에 설치해야 할까요? 눈을 쌓이게 하고 싶은 대상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 딸기밭에 눈을 모으고 싶다면 밭보다 약 15m에서 2m 앞쪽 바람이 오는 방향에 설치해야 합니다. 겨울 동안 이 울타리 뒤에는 거대한 눈벽이 형성되어 작물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입니다. 방설 울타리는 눈보라로부터 도로를 보호하거나 비닐하우스 앞에 눈을 모아 나중에 하우스 안으로 옮겨 넣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가을에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결과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바람의 변덕에 의존하지 않고 내 부지의 눈 분배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되죠. 이는 단순히 원예를 넘어 천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일종의 엔지니어링이자 조경 설계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작물의 건강과 안정적인 높은 수확량으로 보답받게 될 것입니다. 눈은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정원의 소중한 정보를 담고 있는 보고입니다. 눈이 어떻게 쌓이고 봄에 어떻게 녹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 우리 밭의 미기후, 지형, 그리고 토양 상태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읽는 법만 배우면 되는 살아있는 지도와 같습니다. 겨울철에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눈 덮임의 분포입니다. 바람이 지속적으로 눈을 쓸어가 버리는 장소는 섬세한 식물이 겨울을 나기에는 가장 춥고 좋지 않은 구역입니다. 반면에 눈이 자연스럽게 쌓여 두꺼운 눈더미가 만들어지는 곳은 가장 따뜻하고 보호받는 장소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보를 활용하면 나중에 까다로운 작물들을 보호된 장소에 배치하여 파종 계획을 세울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봄철 눈이 녹는 모습입니다. 눈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구역은 정원에서 가장 따뜻하고 해가 잘 드는 곳입니다. 이곳의 토양은 다른 곳보다 훨씬 일찍 따뜻해지기 시작하죠. 바로 이런 곳에 가장 일찍 수확할 수 있는 채소나 허브를 위한 밭을 조성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곳은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작물을 심기에도 좋습니다. 반대로 눈이 가장 오래 남아있는 장소는 가장 춥고 그늘진 구역입니다. 이곳은 토양이 오랫동안 차갑고 과도하게 습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일찍 파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위나 강한 햇볕을 싫어하는 식물들,
예를 들어 옥자마, 호스타, 나 아스틸베 같은 것들은 이곳에서 아주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또한 눈이 녹는 속도로 토양의 구성을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따뜻해지는 가벼운 모래, 흑사양토에서는 눈이 일찍 녹습니다. 오랫동안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는 무거운 진흙, 점토. 위에서는 눈이 더 오래 남아있게 되죠. 특정 장소에 갑자기 생겨나는 눈 녹은 구멍은 따뜻한 지하수가 새어나오거나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지나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 나무 줄기 주변의 눈이 깨끗한 원형으로 녹아있는 것을 본다면 이는 좋은 징조입니다. 나무가 살아있고 숨을 쉬면서 줄기가 미세하게 열을 내어 주변의 눈을 녹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눈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만 해도 별다른 장비 없이도 우리 텃밭의 미기후 구역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현명한 계획 수립에 매우 중요하며 식물을 배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실수를 피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눈이 단순한 보조 역할이 아니라 아예 유전자 자체에 각인된 필수 요소인 특별한 식물군이 있습니다. 바로 고산식물, 즉 암석권 로커리의 식구들입니다. 이 식물들은 혹독한 기후를 지닌 고산 지대 출신입니다. 짧은 여름, 강한 바람, 그리고 길고 눈이 많은 겨울이 특징인 환경이죠. 수천 년의 진화를 거치며 이들은 바로 이런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산에 내린 눈덮개는 이들에게 여러 생명 유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째, 극한의 추위로부터 보호합니다. 고산지대는 기온이 매우 낮지만 식물들은 두꺼운 눈 아래에서 안전하게 겨울을 납니다. 둘째, 건조한 햇볕과 강풍으로부터 막아줍니다. 고산은 태양 복사열이 매우 강렬합니다. 바위솔, 버뮤귀, 돌나물 같은 상록 고산 식물들은 눈 덮개가 없으면 강한 햇볕에 그대로 타버릴 수 있습니다. 눈이 이 치명적인 햇살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중요한 수분 공급원입니다. 봄이 되어 산의 눈이 녹기 시작하면 이 깨끗한 융설수는 식물들이 빠르게 생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분을 공급합니다. 고산지대의 여름은 매우 짧기 때문에 이들은 짧은 기간 안에 성장하고 꽃을 피우며 씨앗을 맺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원의 암석권이나 알피나 가든을 조성할 때는 이 식물들이 원래 익숙했던 환경을 되도록 재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바로 겨울 동안의 눈 보호막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암석권이 개방되고 바람이 부는 장소에 있어 눈이 쉽게 날아가 버린다면 식물들은 고통받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이들에게 믿을 수 있는 눈 방한복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눈이 쌓이도록 돕는 작은 방설용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침엽수 가지를 덮어 눈을 포집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겨울에 눈이 적게 온다면 정원의 다른 곳에서 눈을 퍼다가 수동으로 알피나 가든 위에 덮어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한성이 강하더라도 눈이 없다면 많은 고산 식물들은 우리의 기후 조건에서 겨울을 제대로 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추위를 견디는 능력이 아니라 눈 아래의 안정적인 환경인 것입니다. 이는 식물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그들의 출신과 습성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명확한 예입니다. 자, 이제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독특하지만 때로는 아주 실용적인 눈의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정원 도구를 닦는데 눈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얼핏 들으면 농담처럼 들리죠. 하지만 여기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눈이 물, 솔, 소독제를 이용한 완벽한 세척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1차 예비 세척 도구로는 정말 탁월합니다.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늦가을에 정원 작업을 마쳤는데 땅은 축축하고 흙이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어요. 삽, 쇠스랑, 괭이 같은 도구들이 두꺼운 진흙 덩어리로 덮여 있다면요. 그대로 방치하고 겨울을 나면 흙이 말라 돌처럼 굳어버려서 봄에 이걸 긁어내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때 작업 직후 흙이 아직 굳지 않았을 때 깨끗하고 푸석푸석한 마른 눈에 도구를 쓱쓱 문질러서 닦아주면 어떨까요? 눈은 부드러운 연마제 역할을 합니다. 눈 결정이 달라붙은 흙을 긁어내는데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도구의 금속 부분에 흠집을 내지 않죠. 그냥 삽을 눈더미에 여러 번 박아 넣거나 도구 전체를 눈으로 구석구석 문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흙의 대부분이 눈 속에 남게 되면서 도구가 훨씬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예비 세척을 해두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물로 씻고 물기를 닦아 보관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특히 텃밭 구석처럼 물이 바로 없거나 겨울철이라 수도가 끊긴 경우에 이 방법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중요한 건 묵은 때가 아니라 깨끗하고 새로 내린 눈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게 어떤 혁신적인 농사 기술은 아닙니다. 그저 소소한 생활 꿀팁 정도죠. 하지만 이 팁은 눈을 식물뿐만 아니라 실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공짜로 제공하는 자원을 활용하는 지혜를 보여주는 셈이죠. 게다가 조용한 겨울 정원에서 도구를 바삭거리는 눈으로 닦아내는 일은 꽤나 명상적인 활동이기도 합니다. 자연과 그 순환을 느끼는 또 다른 방식인 거죠. 그러니 다음에 더러워진 도구를 정리할 때 가까운 눈더미를 살펴보세요. 어쩌면 그게 당신의 무료 친환경관이 세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식물 위에 쌓인 눈을 다지는 것은 단열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눈 덮인 잔디밭을 밟는 것도 잔디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눈을 다지거나 밟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유용하고 필수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상황과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눈 다지기가 정당화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첫째는 설치류, 즉 쥐와의 싸움입니다. 겨울철 쥐와 들쥐는 정원사들에게 큰 골칫거리입니다. 이들은 푹신푹신하고 부드러운 눈 밑에서 천국처럼 느낍니다. 포식자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채 길을 만들고 어린 과일나무의 껍질을 갉아먹고 삽니다. 특히 사과, 발, 자두나무가 큰 피해를 봅니다. 쥐들은 땅에 가까운 나무 밑동의 껍질을 빙둘러 갉아먹을 수 있는데 이는 나무를 결국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어린 나무의 밑동 주변 눈을 주기적으로 밟아 다져야 합니다. 폭설이 내린 후에는 정원을 돌며 발로 줄기 주변의 눈을 단단하게 밟아 압축해 주세요. 단단하게 다져진 눈이나 단단한 눈 표면은 쥐가 뚫고 지나가기 훨씬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쥐들이 나무 줄기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어린 정원을 살릴 수 있습니다. 눈 다지기의 두 번째 유용한 활용은 우리가 언급했던 바람을 막는 방풍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약간 다져진 눈뚝은 더 튼튼해져 바람에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눈이 녹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과일나무의 개화를 늦추기 위해 밑동에 쌓아놓은 큰 눈더미가 있다면 이 눈을 다져주면 봄에 더 오래 녹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눈은 부피당 열용량이 커서 푹신한 눈보다 훨씬 천천히 녹습니다. 하지만 눈을 다져서는 안 되는 곳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딸기밭, 월동 마늘, 다년생 꽃이 있는 화단 위에는 절대 눈을 밟아 다져서는 안 됩니다. 단단하게 다져진 층 아래에서는 공기 부족으로 인해 식물이 썩기 시작하거나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잔디밭 역시 눈을 밟아 다지면 잔디가 고사하게 됩니다.
즉, 규칙은 간단합니다. 눈을 다져야 하는 곳은 그 아래 월동하는 녹색 식물이 없는 곳, 그리고 주된 목적이 물리적 장벽, 예를 들어 쥐의 접근을 막거나 눈이 녹는 속도를 늦추는 것일 때입니다. 다른 모든 경우에는 눈이 솜털 이불처럼 푹신하고 공기가 잘 통하도록 두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정원에서 눈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핵심입니다. 눈은 춘화작용, 버널이제이션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중요한 생물학적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많은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장기간의 냉각기간을 필요로 하는 생리적 요구입니다. 이러한 저온 처리 없이는 식물의 생명 주기가 방해받게 됩니다. 우리가 온대 기후에서 재배하는 사과, 배, 체리, 자두와 같은 대부분의 과일나무들은 겨울 동안 영상 7도 이하의 특정 시간, 즉 저온 요구량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겨울이 비정상적으로 따뜻해서 필요한 냉각 시간을 얻지 못하면 이듬해 봄에 아예 꽃이 피지 않거나 피더라도 매우 약하고 고르지 못한 개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블랙커런트나 구주베리와 같은 많은 베리류 관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눈덮개는 춘화작용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눈은 토양과 지면 근처의 온도를 이 과정의 최적인 수준, 즉 0도 근처로 안정시킵니다. 눈은 겨울철 일시적인 해빙기 동안 식물이 조기에 잠에서 깨는 것을 막아 이미 축적된 냉각 시간이 무효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봄에는 식물이 휴면 상태에서 부드럽고 점진적으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은 나무나 관목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튤립, 수선화, 히아신스, 크로커스와 같은 많은 국은 식물들 역시 꽃눈을 형성하기 위해 저온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을에 이들을 심는 이유입니다. 추운 땅 속에서 눈 아래 겨울을 나면서 그들은 춘화작용을 거칩니다. 만약 화분에 심은 튤립을 냉각기간 없이 실내 온도에서 키우려 한다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잎만 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월동 마늘과 같은 일부 채소 작물도 춘화작용이 필요합니다. 봄에 심은 마늘은 종종 온전한 마늘 쪽이 나뉘지 않은 통마늘 형태를 만들 뿐 제대로 된 머리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눈 아래서 겨울을 난 마늘은 필요한 냉각 단계를 거쳐 크고 마늘 쪽이 잘 나뉜 구근을 형성합니다. 이처럼 눈 덮인 겨울은 단순히 멈춰있는 시기가 아니라 많은 식물의 삶에서 활동적이고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안정적인 눈 덮개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식물이 연간 주기의 모든 단계를 올바르게 이행하도록 돕고 다음 계절의 풍성한 개화와 좋은 수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눈이 농업적으로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눈을 현명하게 활용하면 여러 지출 항목에서 돈을 절약하여 실질적인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분명한 절약 항목은 바로 물값입니다. 아시다시피 풍부한 눈은 땅속에 엄청난 양의 수분을 저장하여 봄철 내내, 심지어 초여름까지도 물 부족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눈이 없다면 이처럼 깊고 균일한 물주기를 위해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쏟아부어야 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특히 지하수가 아닌 수도를 사용한다면 현행수도 요금으로 환산했을 때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눈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무료로 해줍니다. 두 번째 절약 항목은 비료입니다. 눈은 대기 중의 질소와 미량 원소를 끌어와 땅에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한 영양 공급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비료의 양을 줄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식물이 눈 녹은 물을 통해 초기 질소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봄철 질소 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비료 구입 비용은 물론 비료를 뿌리는 시간까지도 절약해 줍니다. 세 번째는 토양 개선입니다. 눈은 무거운 흙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만들어 토양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덕분에 모래, 피트모스, 질석 등 토양을 부드럽게 만드는 재료를 구매하고 섞는 데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하고 잘 구조화된 토양은 관리가 덜 필요하므로 경운기 사용 비용이나 연료비, 그리고 여러분의 노동력까지도 절감됩니다. 네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절약 항목은 바로 식물 보호입니다. 동해 동하이로 인해 장미 한 그루, 어린 과일나무 한 그루를 잃는 것은 곧바로 재정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새 묘목을 다시 사서 심고 자랄 때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직한 눈 덮개는 정원에 투자한 여러분의 자산에 대한 보험과 같습니다. 혹독한 겨울에 눈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었던 식물의 수에 묘목값을 곱해보세요. 상당히 큰 금액이 나올 겁니다. 이 모든 요소를 합쳐보면 눈은 그야말로 가치 있는 경제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을 소중히 여기고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단순히 작물 수확량을 높이는 것을 넘어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자연이 우리에게 준 것이며 동시에 가장 이득이 되는 해결책인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농사에 있어서 눈이 주는 이점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지식을 과학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수백 년간의 관찰과 직관을 통해 눈덮임의 가치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죠. 이러한 지혜는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속담과 격언에 잘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이 많으면 곡식도 많다. 밭에 눈이 덮여야 창고에 곡식이 쌓인다. 눈 없는 겨울은 빵 없는 여름과 같다. 같은 말들은 단순한 민간 전승이 아니라 농경지혜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눈이 많이 내린 겨울 뒤에는 곡물 수확이 풍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 밑에서 월동 작물이 얼어 죽지 않고 봄에 일제히 싹을 틔우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또한 눈이 녹은 후 땅이 부드럽고 촉촉해져서 밭을 갈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것도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사람들은 원시적인 눈 관리 방식을 실천했습니다. 밭에는 일부러 벼를 베지 않은 그루터기 띠를 남겨두어 눈을 가두었고, 과수원에서는 과일나무 주변에 눈더미를 쌓아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별한 징조도 있었습니다. 첫눈이 촉촉한 땅 위에 내리면 풍년이 들 징조로 여겼습니다. 이는 이치에 맞는데 눈이 덮인 습한 토양은 덜 얼기 때문입니다. 반면 건조하고 얼어붙은 땅 위에 눈이 내리면 흉작의 징조로 간주되었습니다. 눈을 활용하는 전통은 다른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을 천연 냉장고처럼 사용하여 식품을 보관했습니다. 또한 녹은 눈물은 약효가 있다고 여겨 마시거나 세수를 했고, 심지어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정원의 눈더미에서 녹은 물을 마시지는 않겠지만, 이처럼 눈 녹은 물을 소중히 여겼던 사실 자체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연구해보면 현대의 농업기술이란 사실상 우리 선조들이 실생활에서 알고 있던 것들을 과학적으로 재입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연 관찰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순환과 조화롭게 살았고, 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딸기밭에 눈을 덮어주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농장에서 했던 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연과의 싸움이 아닌 자연과의 협력에 기반을 둔 이 수백 년 된 현명한 농사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통해 검증된 이 지식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우리는 기후변화와 그것이 적설량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많은 지역에서 겨울 날씨가 점점 더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한겨울에 이상 고온이 발생할 수도 있고 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혹독한 한파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원을 가꾸는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인공적인 눈 확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예전에는 눈이 자연적으로 쌓여 겨울 내내 유지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능동적으로 눈을 붙잡아 두어야 합니다. 바람막이 등 방풍벽을 이용해서 눈 한 송이 한 송이를 적극적으로 모으고 유지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멀칭, 물칭과 눈이 아닌 다른 형태의 월동 피복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어떤 겨울에는 눈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장미나 포도 같은 작물을 솔가지, 부직포, 스펀본드 혹은 다른 재료로 덮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보호 방법을 익히고 이를 조합해야 합니다. 셋째, 식물 선택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지역 기후 변덕에 최대한 적응한 지역화된 내한성이 강한 품종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연약하거나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일부 작물은 노지 재배를 포기하고 화분이나 온실 재배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기후온난화는 새로운 기회도 제공합니다. 이전에는 우리 기후에서 살아남지 못했던 식물들을 재배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극심한 한파가 언제든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합니다. 불안정한 겨울이 가진 또 다른 문제는 잦은 해빙타어로 인해 식물이 너무 일찍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무 주변에 크고 단열된 눈더미를 만들어낸 기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여 생육을 늦추는 등의 냉기 보존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래 원해의 핵심은 유연성, 세심한 관찰력, 그리고 실험 정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기상 예보를 더욱 면밀히 주시하고 새로운 영농 기술을 배우며 변화하는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해야 합니다. 정원 관리자의 역할은 더욱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식물을 심고 자연에 의존할 수만은 없습니다. 정원의 생태계가 새로운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생태계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눈을 제대로 활용하는 지식은 더욱 소중하고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겨울철 눈 관리 핵심 행동 계획인 최종 요약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나눈 모든 내용의 핵심만 모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을 준비. 밭이나 잔디에 식물 잔여물을 남기지 마십시오. 가을이 건조하다면 월동 대비 물주기, 심토 관수를 해주세요. 개방된 구역에는 방풍 방설 시설을 설치하고 약한 침엽수는 묶어서 보호해 줍니다. 두 번째, 첫눈 관리. 첫눈이 충분히 내리면 바로 눈을 재분배하기 시작하세요. 딸기, 월동 마늘, 가을 파종 작물, 그리고 가장 약한 다년생 식물들을 우선적으로 덮어줍니다. 세 번째, 정기적인 작업. 눈이 올 때마다 통로를 치우고 그 눈을 나무나 관목 아래에 뿌려주세요. 어린 나무의 밑동 주변에는 눈 언덕을 높게 쌓아주고 유지해줍니다. 온실 안에도 눈을 넣어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설치류 방지. 어린 과일나무에 줄기 주변 눈을 단단하게 밟아서 다져주세요. 이는 쥐가 나무 껍질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섯 번째, 무거운 눈으로부터 보호. 날씨가 풀려 눈이 녹기 시작할 때 가지에 뭉쳐붙은 습설을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긴 장대를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털어내 줍니다. 6번째, 얼음층 관리. 잔디나 밭에 단단한 얼음층 나스트이 형성되었다면 식물에게 공기가 통하도록 갈퀴나 막대기로 부수어 주세요. 7번째, 봄철 작업. 햇볕이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일찍 파종할 밭의 눈 위에는 제나 피트모스를 뿌려 눈이 빨리 녹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화를 늦추고 싶은 나무 밑의 눈 언덕은 톱밥 등으로 덮어 보온해 주세요. 8번째, 가장 중요한 규칙. 소금이나 화학물질에 오염된 도로에 더러운 눈을 식물 덮개로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는 반드시 피해야 할 금기 사항입니다. 이 간단한 계획을 따르면 눈을 최대한 활용하고 모든 주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원은 건강하고 풍성한 수확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눈은 그저 견뎌야 할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방법을 아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단계별로 살펴보다 보니 겉보기엔 단순해 보였던 이 주제가 사실 얼마나 깊고 다면적인 세계를 품고 있는지 알게 되었죠. 알고 보니 눈은 보온재 역할은 물론 저절로 물을 주는 관계 시스템이자 훌륭한 비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해충 방제나 개화 시기를 조절하는 도구로도 활용되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자연에는 쓸모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밭이나 정원에 쌓인 눈더미 하나하나가 단순히 얼어붙은 물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잠재적인 수확량이며 흙에 주는 무료 영양제이자 건강한 정원을 위한 든든한 아군인 셈이죠. 우리는 산성 눈에 대한 오해를 풀었지만 도로변의 눈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강조했습니다. 또 언제 눈을 다져야 하고 반대로 언제 눈의 폭신함을 유지해야 하는지도 확실히 알게 되었죠. 그러니 다음번에 창밖으로 눈이 내릴 때 또 삽을 들어야 한다며 투덜대지 마세요. 이것을 가장 소중한 겨울 자원이 여러분의 마당까지 무료로 배달된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단순한 땅의 주인이 아니라 자연이 준 풍요로운 저장고를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이 저장고가 축복이 될지 아니면 해를 끼치게 될지는 여러분의 현명한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길었지만 부디 유익한 정보였기를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새로운 농사 비법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밭이나 정원에서 눈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제가 언급하지 못한 여러분만의 가족 비법이나 특별한 꿀팁이 있으신가요? 귀한 경험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눈 활용 농사 기술에 대한 가장 완벽한 백과사전을 만들어 봅시다. 다음에 또 만나요.